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샌드위치 판넬이 그러면 1980년 초반에 그 호주의 인슈라는 회사에서 그 기술을 우리나라 2개 업체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뒤에 인슈라고 붙었습니다. 땡땡 인슈, 땡땡 인슈, 뭐 이렇게 연합 인슈 쉽게 말하면 그 회사는 없어졌으니까 그 이름은 돼도 될 것 같아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슈 판넬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초창기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호주라고 해서 엄청난 기술이 있었는 게 아니고요. 단열재에다가 그 뭡니까 양쪽에 철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건축계 어떠한 벽돌 짓는 혁명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단순해져 가지고 공기도 많이 단축하고 단열도 잘 되고 어떤 건축의 혁명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기술이 없어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에 철판을 붙여시면 연결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민 기술이 없어가 지금은 안놈 순놈이 있는데 그때는 안놈 순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판과 철판이 맞닿는 부분에 H자의 H형 알루미늄 몰드를 끼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뭐 시공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 뭡니까 그 저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마는요. 그렇게 어떻게 판넬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때 80년대 초창기에 들어오는 판넬을 이렇게 도면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도면 보고 계시는 부분이 그 밑에 섹션 부분에 단열재에 철판을 붙이고 그 H 몰드를 끼얹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나온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것을 지붕판으로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벽은 그나마 그렇다 치지만 지붕에는 H자에 그 뭡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H자를 끼고 그 H자와 면과 철판이 닿는 부분에 실리콘을 다 발랐습니다. 실리콘 바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고 알루미늄과 뭡니까 샌드위치 판넬 철판과의 연신율이 틀리다 보니까 실란트가 터지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누수도 생기고 이게 지붕 판넬의 또 아킬레스가 됐습니다. 물 새는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또 인식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노몰드 타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노몰드 타입은 이제 시민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안놈, 순놈 이렇게 샌드위치 철판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놈, 순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H 몰드가 없어지게 되죠. 사실 H 몰드를 하게 되면 판넬을 맞대놓고 하늘 꼭대기에서 H자를 끼워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상당히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뭐 그 뭐라나 묘기를 해야 끼는데 이거는 바로 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공 방법의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볼트가 전자의 거는 볼트를 바깥에서 박았는데 바깥에서 볼트가 노출됐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볼트레스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샌드위치 판넬이 이 안놈 순놈 부분에 안놈 부분에 홈을 파가지고 볼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놈을 끼면 볼트가 속에 숨어져 있다. 볼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볼트레스 타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 조금 패션화되기가 시작했죠. 이게 9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난연 판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 정도에서 그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은 화재 시에 불이 많이 나고 샌드위치 판넬은 불이 나는 데의 공장의 대명사가 돼갖고 별명이 불나는 공장으로 그 뭡니까 좋기는 하나 단열이 잘 돼가 좋기는 하나 이 불나는 공장으로 이게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쯤 와서 이거 불에 안 타는 서치노플이 없었느냐?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라스울 판넬은 사실상 불이 안 붙었는데 그 환경에 나쁘다 해서 식품 공장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뭐 가격도 비싸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값 저렴한 서치노폴이나 우레탄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불났을 때 대형 사고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슈화가 됐는데, 소화액을 그러니까 단열재에 함유를 하면 이게 화재 시에 어떻게 소화액과 그 불하고 싸우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화원이 있을 때는 불이 자동으로 소화가 되는 이런 난연 상급, 쉽게 말하면 난연재의 샌드위치 판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난연 2급이라고 준불연이 나오는데, 물론 난연재를 많이 섞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난연 준불연재라고 하는데, 물론 서치노폴도 우레탄 패널도 난연액을 많이 섞어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준불연재, 크라술과 동일한 이렇게 난연이 아주 잘 된 그런 단열재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판넬이 진화를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유로징크 판넬이 출시가 되는데요. 유로징크 판넬은 보통 보면은 샌드위치 판넬은 암수가 서로 겹쳐서 지붕판을 했을 때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유로징크 판넬은 인터로킹 방식으로 안에 갈고리형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볼트는 안에 있고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나기의 시에는 소나기가 바운드를 대 가지고 물이 넘어간다 이거죠.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 이때까지 물방울이 튀어서 바운드 대가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판넬은 볼트를 총총 박아야 되고, 또 볼트 박아는 자리는 너무 그거 밀봉이 잘 돼 가지고 습기가 갇히게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또 녹이 슬어 가지고, 사실 10년 있다가 지붕 판넬 시공된 볼트를 빼보면은 볼트 부위가 다 썩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건물 내부에서 유독가스나 나쁜 가스나 습기가 항상 생기게 되는데, 지붕 판넬의 첫 번째 철판을 뚫고 올라가면 자동으로 바깥에는 배출해 줘야 됩니다. 이때 배출을 못 해주거나 습기가 갇히게 되면 지붕 판넬이 빨리 녹이 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잘 때도 이불을 그 비닐로 포장을 해서 덮지 않지 않습니까? 그 천으로 하는 이유도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로징크는 볼트가 안에 박히고 숨을 쉬는 방식이라서 어떤 소나기가 와도 물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판넬 지붕은 비가 왔을 때 원바운드로 해서 소나기가 바운드가 튀어가지고 원바운드로 다음 골을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레트도 2골을 겹쳤는데 지금 샌드위치 판넬은 1골을 겹쳤다. 그래서 그게 연구 끝에 만든 게 유로징크입니다. 지금은 유로징크가 샌드위치 판넬 지붕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벽체도 지금 유로징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 변천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로징크 판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왜 개발이 됐고 왜 이렇게 사용이 됐는지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유로징크 판넬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지만 그 일반 샌드위치 판넬 형식이며 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서 암수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아실 테고,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볼트를 먼저 받고 그 클립 방식으로, 클립이 아닙니다, 클립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후크식으로, 그러니까 낚시 바늘 형태로 걸리는 그런 형태로 유로징크 판넬이 만들어졌습니다. 결합부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볼트가 먼저 박히고 클립 방식으로 끼워져서 후크 방식으로 걸리게 돼 있는데, 이때 볼트는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항상 크린을 유지할 수 있어 수명이 오래 가고요. 볼트가 녹이 안 슬고 내부에서 건물 내부에서 유독가스나 나쁜 습기가 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그런 결합 방식입니다. 사실 그 금속 외장재 유래로 말씀드리자면 그 1930년대 경에 뭐 종탑이나 뭐 국회의사당의 그 돔형 지붕 거기에 동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동판은 항상 그 시밍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시밍을 해가지고 그 시밍하는 공법이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접다 보니까 수명 품이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뭐 동판은 수명이 깁니다. 시공비도 역시 많이 비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샌드위치 판넬이 나왔는데 샌드위치 판넬은 전자의 동판에 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판은 내피재를 대고 단열재를 넣고 동판을 시공하고 이런 세 가지 타입을 그 현장 공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은 내피재, 단열재, 외피재 원피스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뭐 공사비의 동판에 비하면은 어떻게 계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이 어떻게 건축의 대명사가 됐죠. 샌드위치 판넬이. 일반 샌드위치 판넬은 볼트를 바깥에서 박았을 때 경우에 이렇게 볼트가 바깥에서 녹이 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또 이제 2000년대에는 징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징크는 시밍하는 공법이고요. 내부 단열재를 넣고 징크를 대고 동판보다는 값은 줄였으나 시공비는 시밍을 하는 방식이라서 시공비 역시 동판이나 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는데 동보다는 원자재가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 징크가 나왔는데 유로 징크는 시밍이 아니라 인터로킹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밍이 빠지고 바로 결합이 되니까 동판 시공과 동일하게 그 돌기부도 생기면서 뭐 안전한 제품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부는 클립 방식과 인터로킹 방식이 있는데 유로 징크는 클립 방식이 아니고 인터로킹 방식으로 후크 볼트형으로 갈고리형으로 걸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갈고리형으로 걸리니까 태풍에 날아갈 염려가 없으며 철판 끝단부가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이 칼 끝이 모서리가 안방에서 보인다면 상당히 혐오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낚시 바늘처럼 생긴 칼 끝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뭐 사람 손으로 만지거나 아이들이 손으로 스쳐도 다칠 염려가 없어 내장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판금형 외장재 시공 방법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 같아가 좀 싱겁습니다. 그 시공 순서는 동판이나 징크 판넬은 일단 하지 철물을 해야 되겠죠. 하부 마감재를 뭘 대야 되겠죠. 합판을 대든 뭐 석고를 대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부 합판을 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수 시트를 하고 금속재를 시공한다. 뭐 징크든 동판이든. 아까 전자에 말했는 게 거물젓기라고 합니다. 그 거물젓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물젓기는 요즘은 긴 거는 뭐 기계로 한다지만 벽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다니지 못하니까 집게로 찝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은 뭐 엄청나게 비싸다. 샌드위치 판넬에 4배, 5배 정도의 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은 위 공정이 다 빠져버리고요. 그냥 판넬만 얹어가 눌레가 볼트만 박으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공비만 하여도 거물젓기 하나의 시공비만 하여도 샌드위치 판넬의 반의 반값인데 하부 마감재,
단열재 현장에 있는 거, 상부 합판, 방수 시트 이 공정이 다 없어지니까 사실상 뭐 전체 일이 대가로는 3분의 1 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 지붕 판넬일 경우에는 연결부 들뜸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볼트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혐오감도 있고요. 그 볼트가 오래되면은 썩어버린다. 왜 썩냐면 아까 뭐 지붕 판넬 들떠가 있는데 왜 썩냐하지만 볼트 박은 자리는 너무 기밀이 좋아 그렇습니다. 볼트와 다음 볼트와 그 사이는 너무 들떠가 탈이고 볼트 박은 자리는 너무 기밀이 잘 되니까 거기에서 습기가 갇히게 되고 볼트가 썩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로징크는 볼트가 국부적으로 눌리지 않습니다. 순놈만 박아 놓으면 안놈은 클립 형태로 스트레이트로 걸리기 때문에 어느 국부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고루고루 되고 공기 배출도 나쁜 공기도 고루고루 배출되기 때문에 어디 국부적으로 나쁜 가스가 갇히지 않으니 당연히 볼트 부분이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1930년대경에 뭐 동판으로 유명한 뭐 국회의사당 뭐 저기 종탑 이런 거 많이 했고요. 70년대는 징크 판넬을 유행을 했고요. 80년대에는 샌드위치 판넬이 유행을 했다. 그러면 2010년대 경에는 같은 샌드위치 판넬인데 유로 징크 판넬이라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의 새로운 또 어떠한 혁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유로 징크 판넬을 개발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안티부터 생각합니다. 왜? 좋은 거를 나쁜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그 기술이 진짜 기술이 되거든요. 근데 좋다고 그래서 다 좋다 그러면은 그게 기술이 아닙니다. 악평이 많이 나와야 그게 실질적으로 저기 뭐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해줘야 그게 좋은 제품이 검증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제가 유로 징크 판넬 지붕 상세도를 만드는데 내가 이게 실물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실물을 못 보내드리고 이 지금 뭐 웹상의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건축사님도 이해를 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그 샌드위치 판넬 용마루 기점에서 한쪽 면 경사를 지금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게 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미국의 50년 넘은 샌드위치 판넬 전문 회사에 있는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용마루 후레싱 날개 끝이 내부재 표면에 내려와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 용마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붕 판넬 높은 골에 후레싱 끝단부가 겹쳐져 있고 그 사이에는 스펀지 가스켓으로 메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펀지는 자외선에 노출돼 가지고 경화가 되면서 오징어처럼 비틀어지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죠. 이 물이 왜 들어가냐? 용마루가 지붕이 경사인데 왜 물이 거꾸로 올라가냐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지붕 판넬은요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제트 기류가 생긴 바람이 불면 제트 기류가 생겨 용마루가 한 30도가 돼도 물이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때 방어를 하려면 완전 밀봉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에 크로시아라고 하는 스펀지를 넣어놓으면 스펀지가 기능을 못하고 썩어 없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트 기류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마루에 비샌다는 거는 웃긴 얘기지만 그렇게 샌다는 거죠. 이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크로시아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복사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오징어가 바로 됩니다. 그 가스켓이. 그래서 이거를 그 산마다 가위를 따가지고 후레싱을 표면으로 내려앉혀 가지고 실리콘 처리하고 이 사진처럼 이렇게 내려앉혀가 실리콘 처리를 하고 절대 물이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붕 파넬의 단면을 그린 도면인데요. 이거 캐드 파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용마루 후레싱이 양쪽 끝단부로 내려앉혔다. 내려앉혔다는 거고요. 용마루 꼭대기 부분에다 날개를 약간의 그거 뭐야 꺾어가지고 들어줬다 이거요. 왜? 절대 못 올라가게 하려고. 뭐 요렇게 하고 아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웹상으로 조금 글자 부분에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 편집하시는 분이 기술로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마루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용마루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수도 없이 떠더라도 4천만 원한테 다 교육을 못 시키가 이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개발을 잘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아킬레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저 개발하는 저로서도 기분이 좋고요. 이런 유로징크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캡이라고 있는데요. 그 추녀 끝이라나요? 그 지붕의 끝단부를 그 뭐 추녀라 하기도 하고 뭐 그 뭐랍니까 그 처마 끝이라고 하죠. 처마 끝, 뭐 추녀 끝, 처마 끝 이렇게 그럽니다. 처마 끝이 모든 건물의 처마 끝에는 물동이가 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처마 끝에 단열재가 보이기 때문에 막아줘야 됩니다. 비 올 때도 비 올 때도 안 좋고 그 뭡니까 그 화재 시에도 단열재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샌드위치 판넬은 지붕 판넬의 엔드캡은 그 뭡니까 그 병마개처럼 샌드위치 판넬의 아래 위로 철판이 포개져가 위로 포개지죠. 위로 포개지니까 어떻게 해? 그 부분이 나중에 들뜨게 돼 가지고 병마개 속으로 물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병마개에는 항상 물이 차 있다. 엔드캡 속에는 항상 물기가 차 있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드캡이 시공됐는 데가 부식이 빨리 오더라. 차라리 엔드캡 없는 지붕 끝, 추녀 끝, 처마 끝이 오래 가더라 이게요. 사실 이게 엄청 잘못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시공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50년 넘은 회사 자료를 보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이 이게 조금 설명이 조금 경사면에 이렇게 날개를 꺾었다는 거를 보여주고 밑에는 가스켓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그 경사면에 내려왔는데 그 뭡니까 엔드 후레싱이 그 철판에 성형 수술할 때 뭐 어떻게 그 밑에 밀링을 쳐버리고 단열재하고 철판 사이에 밀링을 해버리고 그 밑에 엔드 후레싱이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 물이 계단식으로 넘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전자에 얘기했던 엔드캡 마개식으로 하면 물이 담길 수가 있는데 이건 물이 넘어온다 이거죠. 이렇게 시공을 하면 물이 절대로 추녀 끝에 고일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유로 징크 판넬에 그 돌기부에 저거 뭐 구멍을 뭘로 처리하느냐?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PVC 마개를 만들어라, 뭐 사출로 그 뭡니까 다이캐스팅을 해라.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다이캐스팅 열 편차에 의해서 빠져나오고요. 그 PVC를 해놓으면 열 경화에서 다 그거 뭐 빠져나오고 비틀어집니다. 이거 안에 실리콘을 쏴도 실리콘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메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 구멍은 메우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뭐 확대해 보시면 되는데 단열재 밀링 후 엔드 후레싱이 홈 밑으로 들어간다. 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추녀 끝에 물이 고인다. 이거는 옛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사람들이 밀링하기 싫어가지고 밀링을 해봤어요. 드릴러 가지고 한번 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후레싱을 갖다가 위로 포개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또 이런 또 잘못된 시공을 했는 건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건축사님들도 이런 부분은 설계 도서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샌드위치 판넬의 그 뭡니까 나쁘다는 평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도면인데요. 도면 자료실에 가셔도 이렇게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 두 부분은 유로 징크 판넬의 아킬레스라고 얘기하는 지붕의 용마루와 엔드캡, 추녀 끝, 처마 끝, 요 부분의 디테일이 제일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요 두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 대로 샌드위치 판넬은 이게 공장, 창고 짓는 데만 사용하는 저급 자재, 상계 비지떡, 아주 아이보리, 청색, 지붕은 청색, 벽은 아이보리 이렇게 공장을 짓다가 이거 샌드위치 판넬이 모든 기능이 우수하다는 게 점점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가지고 주택을 지어보자, 좀 이쁜 모양은 없을까, 이 와중에 디자인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이딩 판넬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또 입히게 됐습니다. 색깔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리석 무늬, 우리 또 나이 드신 분 하는 사마나 사하나 돌무늬 이래 나오다가 그 프린터 기술이 조금 그때는 안 좋았죠. 90년대 사마나 사하나 벽돌무늬 돌무늬 뭐 만들어냈는데 이게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니까 야 이거 뭐 그 판넬에 그 짝퉁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샌드위치 판넬 좋은 기능에 색깔 화장을 잘못하는 아가씨가 돼버렸던 거예요. 시집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린터 시장이 어설프게 만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프린터 업체들이 대충 망하고 그 프린터에 이제 다 기술이 조금 뭐 나아져 가지고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에 그 냉장고에 꽃 그림을 이제 넣게 됐죠. 기술이 좋아져가. 거기에 이제 디자인에 프린터에 이제 그 후로 기술 개발에 의해서 냉장고가 프린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인식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기능도 좋아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프린터 판넬이 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고 징크 판넬이 나왔는데요. 사실 징크는 07짜리에 혹광판으로 껍데기만 시공하는 데만 사용했다. 동 대신 징크는 무게가요 비중이 철하고 비슷합니다. 값은요 알루미늄보다 조금 사지만 엄청 비싼 거죠. 뭐 철이 1,000원이라면 얘는 4,000원, 5,000원 한다고 치면 알루미늄은 뭐 한 5,000원 한다 치더라도 값이 알루미늄의 철에 비하면 비중이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알루미늄보다도 제일 비싼 게 징크랐는데 징크 이거를 갖다 얇게 하자니 워낙 잘 휘어지다 보니까 운다는 거죠. 우글쭈글해 보이니까 최소한의 영치를 써야 그나마 징크 시공하는데 맛이 나더라. 뭐 0.5, 0.3mm 쓰는 데는 가보면은 막 벌렁벌렁한 게 막 종이 뭐 꾸겨놓은 것 같아가지고 영치를 썼는데 사실 유로 징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철판에 도금을 하는데 징크는 순징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칼라 강판은 징크를 도금을 합니다. 징크가 우리말로 하면 아연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말로 함석이라고 하도 합니다. 그러면 강판에 도금을 하는 방법이냐 순징크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사실 철판에 도금을 하면 우리 가로등이나 뭐 가드레일 다 이게 아연 도금이거든요. 많이 하고 적게 함에 따라 가지고 수명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가드레일 같으면 자동차가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녹이 벌겋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금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도금을 너무 적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도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칼라 강판에 도금을 하니까 무게는 철의 금액이고
사실 강도는 아연보다도 훨씬 좋고 수명도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프린터 기술도 뛰어나다 보니까 징크를 흉내내는 순징크를 흉내내는 아연 도금 강판이 나오게 됐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 가성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아연 도금이 기스만 상처만 안 내면요, 그 수명이 영원한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러면 순징크는 뭐 영원하냐? 사실 거기에 그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유독가스가 천장에 고이게 되면은 징크도 3년 만에 빵꾸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크는 지붕판을 시공할 때 통풍구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통풍구가 뭡니까? 계란판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서 판재와 징크와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순환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유로 징크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연결 부위가 숨을 다 쉬니까. 더군다나 칼라 강판이고 단열재에 붙어 있으니까 뭐 멤브레인 또 시공 또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징크 시장이 사실 고급 별장, 돈 많은 사람들의 하우스의 지붕으로 대명사가 됐는데 가성비로 따지니까 샌드위치 판넬에 5배, 6배 이상 비싸더라. 그래서 유로 징크가 그 시장을 잠식하게 됐고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징크 톤으로 프린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 샌드위치 판넬의 프린터 판넬 회사가 명맥을 잇는 한두 개 업체가 지금은 7개 업체가 밤낮으로 돌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회사는 7개 라인이 있다, 뭐 이런 회사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 징크 판넬은 디자인 부분도 그 유럽 쪽에서 유행을 하고 뭐 미국에서도 뭐 징크 모양이라면은 거의 80~90% 칼라 강판으로 집을 짓는 데는 다 그런 방식으로 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장재의 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유로 징크를 제가 개발해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한 100여 개 샌드위치 판넬 회사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사실 뭐 물론 뭐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다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판넬은 지붕 창고에서 지붕이나 창고나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빌딩에 아파트 지붕에 전원주택 별장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판넬도 이제는 뭐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빌딩에도 유로 징크 판넬 붙여서 그 건물이 미흡게 됐다, 그런 건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샌드위치 판넬 안 쓰는 게 외로 건물이 디자인에 뭐 이거 못 따라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색깔 부분도 지금 칼라 강판의 색깔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후진국이랐으니까 후진국은 그 뭐 속된 표현으로 삐까번쩍 반짝반짝거려야 되고 색이 원색이라야 되고 이게 각져야 되고 이게 그 후진국형에 좋아하는 트렌드고요.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색깔도 중후해야 되고 조금 뭡니까 그 각진 부분도 부족해야 되고 각진 부분도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추세인데요. 그 유로 징크 판넬은 또 한 가지의 기능이라고 아까 내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사실 도움형 그러니까 라운드 하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아로지게 지붕을 지으려면 사실 3피스 공법으로 현장에서 3피스 공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유로 징크는 자체 휘임으로 지금 도면 자료실에 저희들이 기술을 해놨는데 예지가는 R값은 자동 R값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라운드도 가격
5분의 1에 시공이 되고 있다. 뭐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와서 저기 샌드위치 판넬을 갖다가 이제는 전원주택 창고 공장 짓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빌딩이라도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외국에는 뭡니까? 파리에 가면은 프랑스 파리에는 원색을 못 쓰게 합니다. 뭡니까? 빨간색을 쓴다면은 30년 태화된 빨간색, 노란색을 쓴다면 30년 된 태화된 빨간색. 미국 쪽에 가보게나 해도 색깔을 갖다가 뭡니까? 파스텔 톤으로 많이 씁니다. 원색을 거의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 사이트에 한번 가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색깔도 나중에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화 판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 판넬이라 그러면은 조금 뭐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샌드위치 판넬이 사실상 만드는 과정을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열재에 접착제를 발라가 접착제를 발랐다. 그 다음에 그 철판 끝머리에 안놈 순놈이 철판을 시밍을 하여 안놈 순놈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놈 순놈이 서로 겹침을 하고 있다. U자 홈이 아니고 그냥 겹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드라이버 같은 거를 연결부를 집어넣어서 제키면 철판이 찢어져 버린다. 벽지가 뭡니까? 벽에서 찢어지듯이 철판이 찢어집니다. 사람 손으로도 찢어지는데 불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철판이 연결부에 가열이 되면 철판이 변형이 되면서 사이가 벌어지죠. 그 사이에 불이 들어가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이 활활 탄다 이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의 방화 판넬이라는 거는 거기에 불이 못 들어가게 방화 샷다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뭐 벽돌처럼 불이 안 붙는다. 뭐 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 차원하고 틀리는 방화 샷다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화 판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방화 판넬이란 어떤 것이냐?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형이며 외부 철판, 내부 단열재, 내부 철판 일체형으로 구성된다. 외부 철판, 내부 철판 사이에 단열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판이 이 방화 판넬은 우리나라가 만들기 이전에 유럽에서도 먼저 만들었습니다. 철판을 안놈 순놈을 순놈은 큰 U자, 안놈은 작은 U자. 알지? 안놈이 큰 U자, 순놈이 작은 U자. U자와 U자가 속에 들어가게 철판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화재가 났을 때 그 철판이 찢어지지 않고 U자와 U자가 물려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화원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열재에 불에 착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화 판넬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선이 안놈 부위가 되고 파란색 부분이 만들어진 게 그거랍니다. 순놈입니다. 여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표면 철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B는 단열재고 C는 결합부. C는 결합부라는 거죠. C. D도 결합부고 함몰부, 돌기부 그런 거죠. 안놈, 순놈 얘기하는 거고 E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결합 방식. 뭐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따닥하고 클립형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F는 뭔 뜻이냐? 비바람에 견디는 방수성, 기밀이 좋다는 얘기고요. 화재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화재 시에 철판이 기존의 샌드위치 판넬 겹침이 아니라 이거는 드라이버로 집어넣어서 찢을 수가 없다. 화재 시에 기밀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화 판넬의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건물이 화재 시에 판넬이 가열이 되면서 열로 인하여 판넬 연결부가 벌어지는데 일반 판넬일 때 얘기입니다. 일반 판넬이 철판이 겹쳐져 있으니 드라이버 제껴서 사람 손으로 잡히면 당겨버리면 철판이 벽지 찢어지는데 불만 되면 철판이 휘어버리죠. 휘어버리면 휘어버리면 그 속에 불이 침투를 해서 철판의 속에 들어있는 단열재에 불이 붙죠. 그때 불을 붙으려면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거 뭡니까 단열재가 일단 불이 붙는 가연재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꿀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3요소가 지금 형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는 판넬이 열리고 단열재는 불이 붙고 위에는 다시 벌어져가 연소돼 가지고 가스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샌드위치 판넬은 불이 붙으면 판넬 속에서 불타기 때문에 절대로 끌 수가 없다. 소방차가 와서 판넬을 찢어가면서 끌 거면 집 다 부수고 끄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나면 옆집에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최상의 방법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합도로 아까 그 디테일도로 설명하면 안놈 순놈 뭐 똑같은 거고요. 외국 사례를 보시면 이 U자부가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 가지고 화재 났다고 본인들이 가정을 해보시면 단열재에 물론 뭐 단열재가 가연재라 손치더라도 아궁이 불문을 막으면 장작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단열재가 나오는 것은 항상 난연재가 함유된 단열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른 장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른 장작이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연소를 못 시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아궁이 불문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물론 뭐 안에서 뭐 발화재가 많은 그 뭡니까 그 화학약품 회사나 그 다른 기물에 불이 붙어 가지고 계속 연소가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단열재에 착화되어 불이 붙게 되죠. 하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에 소방차가 오기까지 버틸 수 있는 골든타임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방화 판넬의 특징이다.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 사이에 가판대 옆방과 옆집 사이에 전동 샷다가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전동 샷다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철판으로 됐는데 옆집의 옷가게에서 옆집 그 스타킹 집에 물 못 번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화 샷다 역할을 소방서에서 엄격하게 방화 샷다에 있는데 뭐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하면 벌금을 무지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방화 샷다 역할을 하는 게 이 전 방화 판넬의 주된 그 목적이다. 개발함에 있어서 그게 최고의 그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공장이나 창고 등 조립식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건축 자재로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시공이 장점.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그간 각종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샌드위치 패널 제조에 대한 오랜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화재에 강한 획기적인 방화 패널을 출시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네, 조립식 건축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 자세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내외장 업체로서
1992년 창업 이래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로 조립식 건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특정 부분이 아닌 광대하고 매우 다양하기에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건축을 위해 시대에 걸맞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 20여 년간 국내 조립식 건축 시장을 선도해온 이 기업은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인으로 꾸준히 신제품을 개발해왔는데 최근 샌드위치 패널의 취약점인 화재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업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 그동안 다양한 패널을 개발하고 생산하셨는데요. 이번에 이 방화 패널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건물이 화재 시에 판넬이 가열되면서 열로 인하여 판넬 연결부가 벌어지는데 이때 대기 중의 공기가 판넬 내부로 공급되어 내부 단열재에 착화되어 연소가 됩니다. 이때 판넬 내부에서 타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 장비도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기름 탱크에 마개가 막히면 발화되지 않으며 아궁이 속에 활활 타는 장작불도 아궁이 불문을 막으면 꺼져버리는 것에 착안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개발한 방화 패널과 일반 샌드위치 패널은 실제 화재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가상의 구조물을 세워 내부에 불을 붙이는 화재 실험을 실시하였다. 네, 저희 뒤로는 지금 두 개의 판넬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테스트인가요? 네, 본 실험은 화재 시에 일반 판넬과 방화 판넬이 그 견디는 정도와 그 불꽃에 일어난 정도, 연기의 퍼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네, 일반 판넬의 경우 불이 확 번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네, 유사시 화재 시에 일반 판넬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그냥 벌어져서 연기와 불꽃과 함께 치솟아서 올라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방화 판넬은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그만큼 오랫동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디귿자 접합 방식에 기존 방화 패널에서 진일보하여 기존에 개발한 인터로킹 방식을 접목, 오중 구조의 강판과 U자형 체결 구조가 확장되면서 산소 유입을 차단, 화재 시 기밀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이 방화 패널의 강점. 이번에 개발된 방화 판넬 관련해서는 서진공영 대표의 끊임없는 도전의식과 열정에 반해서 칼라 강판을 공급하는 우리 동국제강도 기술 참여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사실 샌드위치 판넬의 화재에 대한 안전 문제는 최근 자주 이슈화되고 있고 크게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이번 개발된 판넬 자체가 방화 셔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샌드위치 판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고 국민 안전 정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한 이 방화 패널은 향후 더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방화 패널, 즉 화재에 견디는 패널의 기대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 판넬의 화재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단열재가 녹을 수는 있어도 발화가 되지 않는 원리를 적용한 방화 패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재에 강한 방화 패널의 개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조립식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이 기업의 희망찬 내일에 응원해본다. 저희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내 제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특허 3건, 진행 7건, 디자인 등록 20여 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우수 제품으로서 등록시켜 명실상부 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샌드위치 판넬에 사업하시는 분은 샌드위치 판넬 건물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 건물에 항상 화재에 노출돼 있단 말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이 나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목재로 되어 있고 껍데기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또 역시나 나무로 발라져 있는데,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미국을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샌드위치 판넬 건물을 관찰을 하고 다녔는데 소방차가 한번 다니는 건 못 봤습니다. 미국을 대륙 횡단을 했는데도요. 뭐냐면 기미를 철판, 외비 철판과 단열재와 내부에 합판이 되든 나무로 되든 간에 기밀이 완벽하더라 이거죠. 기밀이 완벽하니까 어떻게 불이 침투가 되지 않더라. 지금 샌드위치 판넬 공장을 가보면요. 문제는 사용 중에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철판이 안놈 순놈 부가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데, 그래 벌어진 게 물론 시공할 때 벌어진 경우도 있고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만약에 불났을 때는 그게 아킬레스가 돼가 발화점이 바로 되거든요. 물론 뭐 골든 타임이고 뭐 없습니다. 바로 붙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라고 저희들이 교육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 샌드위치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공 방법에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 또 재탕합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양날 칼라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제품이다. 단열재는 유기재인 스티로폼, 난연제가 함유된 난연스티로폼, 우레탄폼, 난연제가 함유된 난연 우레탄폼, 무기질인 그라술, 라굴 등으로 구성된다. 이거 너무 싱거운 얘기 해가 좀 죄송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손상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내부 충격으로 인하여 비틀림이 생겨 틈새가 생긴다. 지금 이 건물은 샌드위치 판넬이 한 3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이 적재를 하다가 이래 비틀리고 저래 비틀리고 해갖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화재 시에 단열재에 바로 착화가 되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땜빵을 했는데 어떻게 그 구멍을 내 갖고 뭐 문을 만들게나 땜빵을 하는데 위에 이거 개구부를 다시 했는데 후레싱을 이렇게 어설프게 대 놓으면 쉽게 말하면은 다이너마이트 심지를 바깥으로 노출해 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실 공장에서 화재보험을 든다지만 기계 설비가 100이라면 한 10년 지나면 기계값이 10밖에 안 됩니다. 보험은 불내 묵으면 100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10을 해주는 거죠. 10의 70%를 해주기 때문에 꼬물 기계라고 생산 못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불나면 망한다 뭐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건물 관리 방법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진인데 연합신문에 나온 건데 이게 학교 급식소가 불이 나는 형태입니다. 전에 본 동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안놈 순놈 부위가 벌어져서 밑에 불이 타고 있고 안에 아궁이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불이 산소가 들어가는 유입구가 되어 있고 한쪽은 꿀뚝 현상이 생겨서 계속 판넬 속에서 연소가 되고 있죠. 소방차가 바깥에 불 끈다는 거는 쇼하는 겁니다. 쇼하는 거. 차라리 옆집에 불 안 번지게 하는 게 소방차 나르께서 소방차 뭐 판넬 보고 지금 물 쓰고 있는데 물론 뭐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안에 못 겁니다 판넬을. 그래서 바깥으로 다음 집에 번지지 못하게나 인명 구출하는데 소방관님들도 많이 희생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방화 판넬이라 하시면 소방관님이 이렇게 출동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의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샌드위치 패널은 암수가 철판에 포개어져서 만난다. 포개어져서 만난다는 거는 사실 포개진 건날개는 손을 잡아 당기면 철판에 쭉 찢어가지고 벗겨져 버린다는 거죠. 화재 시 철판이 변형이 생기면서 철판이 서로 분리되면서 화재가 침투되어 단열재에 착화되어 연소가 물론 이건 난연재라고 하지만 어차피 서치노폴 우레탄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소화액을 버무려놨다, 묻혀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같이 묻혀져 있는데 화재 시에는 화원이 있을 때는 안 탈 수가 없죠. 화원이 있으면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집기만 따지더라도 책상이 있을 거고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다 석유화학 제품 아닙니까? 이게 불 붙었는데 뭐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안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유기제인 단열재는 하원이 있으면 난열재에 함유되어 있더라도 단열재에 불이 붙는다. 물론 하원이 없으면 자체 소화가 되겠죠. 소화액하고 같이 싸우는데 하원이 없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제인 착화는 되지는 않지만 무기제 그러면은 뭡니까? 그 광물에서 나오는 거 뭡니까? 유리섬유 같은 거나 그 뭐입니까? 그 라굴 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뭡니까? 분진이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식품 공장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라술 같은 데는 그 뭡니까? 완전 밀봉을 해서 노출이 안 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 뭐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단열재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방화 판넬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결합 방식, 따끈하고 클립 방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 비바람에 견디는 방수성과 화재에 견디는 방화성이 탁월하다. 방화 샷다 역할을 한다.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샌드위치 판넬이 그 옛날에는 기능, 사도 좋다, 중국산도 좋다, 짝퉁도 좋다, 사개만 다 하고가 아닙니다. 요즘은 건물 짓는 사람 1,000만 원짜리 사고를 지어줄까요? 1,100만 원짜리 좋은 거 지어줄까요? 그러면 100만 원 때문에 산 집을 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화재로 철판이 열이 가열되면서 철판 U자보가 확장되면서 안놈 U자, 순놈 U자가 그 열이 가열이 되면 벌어집니다. 철판은 뭡니까? 그 원상 스프링 역할이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 내부 U자가 벌어지면서 외부 U자에 짝 달라붙어가지고 기밀성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선된 결합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중국 쪽도 지금 뭐 좀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많이 있는데 실물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교육 시간이라서 이거 실물 동영상이 3분짜리가 있는데 요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일반 판넬하고 방화 판넬하고 두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실 이 정도 불이 나면 석유통이 부어져가 불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원을 상당히 세게 해서 단시간에 테스트를 하려고 상당히 불을 세게 해서 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기밀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쪽 편에 보시면은 일반 결합 방식에 터져가지고 하나의 꿀뚝 현상이 생기죠. 분명히 밑에는 산소가 들어가고 있다. 하나는 아궁이가 되고 하나는 꿀뚝이 되고 안에서는 타고 있고 어떤 아궁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 속에서. 이 소방차가 바깥에서 불을 끈다고 치면 절대 꺼질 수가 없다. 절대 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바깥에 사람은 이미 사람이 죽었다. 칸막이 났다면 바깥에 사람은 이미
이거 지금 동영상이 한 3분밖에 안 됐는데요. 3분도 채 안 되는 상태인데 바깥에 이렇게 붙었다면 골든타임이기 전에 사람이 잠자다가 이러면 이미 코가 막혀가 그냥 죽습니다. 자다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깨가 정신 차리고 나가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그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침하다가 이거 뭐 숨 막혀가 바로 죽습니다. 저 안에 지금 아궁이 현상이 생겨 안에 불이 타고 있고 바깥에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물론 뭐 샌드위치 판넬은 종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횡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종횡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 종횡을 세워도 이렇게 옆으로 시공해도 불이 저렇게 번진다는 거죠. 이게 난연 판넬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화원이 있으면 이렇게 탄단 말이죠. 지금 이게 개선된 방화 판넬 방식인데 이게 방화 판넬은 물론 아직까지 물론 뭐 연기가 하얀 연기가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장작불을 뗐으니까 장작에 나는 흰 연기일 뿐이지 저기 뭐 우측에 보이는 검은 연기는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거 방화 판넬로 했는데 흰 연기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골든 타임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가시면 지금 이쪽은 완전 연소가 되어 가는 중이고 방화 판넬도 화원이 있으면 못 버티죠. 저기 스톱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방화 판넬도 이 불이 붙었지 않느냐? 불이 붙었지 않냐? 너 그거도 별 수 있냐? 방화 판넬도 별 수 없네가 아니고요. 여기는 샌드위치 판넬의 방화 판넬 결합 방식이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의 위에 디귿자형으로 마개를 막은 겁니다. 샌드위치 판넬의 제일 안전하게 마감하는 방법은 마개를 막아라. 위에 디귿자형 후레싱으로 막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개가 터져 나왔다. 그 샌드위치 판넬의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라고 마감은 디귿자 방식으로 후레싱을 접는 건데 여기가 불이 번져 나왔는데 방화 판넬은 아직 연결부가 끄떡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보시면은 종 판넬도 끄떡이 없었는데 판넬을 옆으로 시공해 놓은 방법 역시 여기도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부분은 이미 번져 있죠. 이쪽도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스톱. 여기가 터져 있는데 저희들 방화 판넬은 아직 안전하다. 이게 불과 시간이요. 한 7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7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이미 사람이 인명사고가 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골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같으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샌드위치 판넬은 오로지 밀봉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 탱크를 달고 다니고 집에도 부탄가스통이 있는데 건축사님도 잘 알다시피 이 단열재는 밀봉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시공자들이 그런 걸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은 안타까운 얘기고 더 나아가 건축주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축주도 이런 거는 상당히 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홈페이지에 올려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저를 하여금 블로그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샌드위치 판넬에 불난 건물, 위험한 건물, 폭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고 좋은 집이다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어 가게끔 저희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수칙이라고 건축사님과 관계된 건 꼭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일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 연결부가 벌어진 곳은 즉시 필스나 리베트를 사용하여 손상 부위를 보완한다. 벌어진 곳은 화재 시 불이 바로 붙으면 벌어진 틈에 아궁이와 굴뚝이 형성되면서 또한 패널 내부에서 타기 때문에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샌드위치 패널 창고 공장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공장에 벌어져 있는데 필스도 안 받고 저렇게 벌려놓고 건축주가 됐던
작업자들이 됐든 그걸 위험하다. 본인이 자동차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정신 번쩍 들겠죠. 그거나 뭐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참 그것까지 상기시키기가 참 힘드네요. 두 번째는 샌드위치 파넬 속에 단열재가 노출된 곳은 디귿자형 칼라 강판 마감재를 사용해서 완전 밀봉한다. 아까 그 불 났을 때 봤지만 그 디귿자를 덮고요. 핏으로 촘촘하게 많이 박을수록 바느질이 꼼꼼할수록 옷이 안 찢어지듯이 아까 그 불 나는 것도 보셨지만 핏을 많이 박으면 더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코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너 브레싱 같은 데 보면은 거기가 공기가 계속 통풍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코너 브레싱 부분도 밀봉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화제 특히 유류 및 불이 쉽게 불 붙는 물건들은 건물 밖에 보관한다. 이런 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고, 샌드위치 패널은 고체 석유이다. 고체 석유다. 액체 석유는 우리 차에 떼는 휘발유 경유고요. 샌드위치 패널은 고체 석유다. 기름 탱크 마개를 막으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출입구마다 소화기를 갖다 놓는다. 한 개 이상 비치한다. 대부분의 이 위사항을 흠결로 나지 않은 불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뭐 신의 몫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로 징크 판넬에 샌드위치 판넬에 새로운 그 트렌드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용마루의 포인트, 그 엔드캡의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전반적인 부분을 뭐 복습 차원에서, 역시 건축사님들은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총 캐드 도면이 있습니다. PDF로 만들어진 거 있는데 보면서 요소별로 이렇게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너무 잘하는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파라펫 부분은, 이거 두겹 부분은 역시나 뭐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건축사님들 잘 아실 부분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엔드캡에 연결 부위에 실리콘을 쓰고, 이것도 뭐 FM 도면대로 다 하는 게 다 아니죠.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에 뭐 단열재 위에 각 파이프로 털을 엮고 브레싱을 이렇게 접어라. 뭐 이게 사실 모양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까지 뭐. 여기 코너 부위가 있는데요. 코너 부위에는 뭐 이렇게 기역자 코너일 경우에 이렇게 V 커팅을 해서 접고, 여기 여기 코너 부위에 기둥 사이에 H빔을 선 사이에 이거 각재를 넣고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코너 브레싱을 안 되는 게 모양이 좋습니다. 물론 내부일 경우에 또 이렇게 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내부 브레싱을 이렇게 대라는 얘기고, 이렇게 쫄대대고 가스켓 실리콘을 쏴라는 얘기고요. 판넬과 판넬이 종 판넬이 아니고 이거는 횡 판넬이네요. 횡 판넬을 서로 예를 들어 가지고 H빔 두 경관이면 한 10m 되는데 10m 이상 되면 운반비가 문제되니까 연결을 어쩔 수 없이 연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리콘을 쏴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백업재를 넣고 뭐 볼트레스 타입을 이렇게 시공되고 볼트가 결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의자 베이스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의자 베이스 유형이고, 이것도 의자 베이스 유형이고, 이게 그 바닥에 물이 침투를 안 하려면 의자 베이스가 뭡니까? 건물 바닥면보다 밑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호 부분에 뭐 이렇게 해라는 거고요. 이건 뭐 건축사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하게 건축사님들한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로 징크 결합 방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볼트가 박히게 되는데 볼트를 받고 이게 낚시 바늘식으로 이렇게 갈고리형으로 결합이 되죠. 이렇게 결합을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태풍이 날아갈 염려가 없고 공기는 순환을 한다. 볼트는 물 속에 숨어 있어서 그 공기는 통하는 자리고 습기가 항상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볼트가 영원히 안전하다. 10년 있다가 볼트 빼봐도 그 볼트가 그 상태로 있을 겁니다. 뭐 실리콘으로 이렇게 뭐 연결 부사라는 내용일 거고요. 이것도 단면에 해당되고. 각재일 때는 이렇게 박아라는 얘기입니다. 각재.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각재 틀일 때 나무, 그러니까 나무 각재로 했을 때는 이렇게 박아라. 뭐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추녀 끝 엔드캡에 관한 얘기라고요. 엔드캡에 돌출 후레싱을 하게 되는데 돌출 물동이를 하게 되는데 전원주택일 경우에 말입니다. 창고처럼 물홈통 받침새를 댄다. 그러면은 아주 창고로 또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물홈통 후레싱인데 물홈통 후레싱을 거철판에 그러니까 돌기부 유로징크의 돌기부에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눈사태가 나면 기존의 물동이를 다 찌그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사태 한번 나고 물동이 멀쩡한 물동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물동이 방식은 접어서 이 날개가 상부 돌기부가 500간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사태가 나면 눈은 이 위로 넘어가 버리고 물만 요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물홈통도 안전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용마루 후레싱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판넬을 종으로 세웠을 때 뭐 한 30m, 40m 된다고 가정하면요. 중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판넬을 그 벽돌처럼 포개게 되는데 옛날에 설계 도서에 H형의 알루미늄 몰드를 넣었는데 알루미늄 몰드를 넣으니까 알루미늄이 수축 이완 작용을 하면서 그 연결 부위가 비가 새고 또 알루미늄이 뭡니까? 열 전도가 빨리 되다 보니까 그 내부에 결로가 생기고 하자 투성이 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단열재를 벽돌 사듯이 그냥대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스켓이 뭡니까? EPDM 가스켓이나 실리콘을 볼펜 굵기로 2줄을 사가지고 다음 판넬을 포개게 되면은 이게 수축 이완을 하면서 가스켓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같은 단열재와 단열재가 연결되기 때문에 열전도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단열재 일체형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안에 결로 현상도 안 생기고 물론 뭐 샌드위치 판넬의 길이 변화가 생기지만 이 가스켓이 수축 팽창을 하면서 밀봉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물도 안 새고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고 후레싱을 대고 의자 베이스 같은 거 대고 아주 좀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는 역시나 미국에 50년 넘은 미국 회사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그린 도면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여타한데 이렇게 시공해놨는 데가 여러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치를 해가지고. 요거는 연결하는 방법인데 돌기부와 돌기부와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유로징크를 사실 코너 후레싱을 대게 되면은 코너 후레싱이 꿀뚝 역할을 합니다. 코너 후레싱하고 단열재하고 쫙 달라붙어 가지고
기역자형을 해놓으면은 코너 쫄대가 보기 싫은데 모양 낸다고 레이스 낸다고 약간 돌출되게 해놓죠. 그 밑에 구멍이 뚫리면 그 꿀뚝을 옆에 하나 붙여놓는 단열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쪽 벽은 단열재고 하나는 꿀뚝이고 거기에 불 들어가면 바로 불이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너 후레싱을 댈 때는 밀봉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거 더 나아가서 제살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해놓으면 건물에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파넬을 이 코너 후레싱을 대지 마시고 이렇게 V 카팅을 쳐서 여기 노란 부분은 우레탄 발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건물도 상당히 미려해 보입니다. 물론 뭐 밑에 사진은 라운드가 크게 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웹피제를 벗겨내고 사실 이 단열재 자체가 스치노폴일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휘어지는데 우레탄일 경우에는 물론 톱밥을 V 카팅을 넣어주시고 내피 판넬을 내피 칼라 강판을 다시 대주고 외피는 그냥 자연스럽게 휘면 아주 이쁘고 라운드도 크게 나옵니다. 사실상 건축의 코너에 라운드를 해놓으면은 미적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유리나 대리석 같은 거를 라운드를 해라면은 건물값에 외장재의 반값을 차지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인데 이 샌드위치 판넬은 가중치가 없더라. 가중치가 없다 이거죠. 더 이상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곡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설계하면서 많이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라운드라면 제일 좋은 건물로 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후진국인 사람은 가격만 좋아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은 각진 거 V 카팅을 해서 사각지게 원하는 사람 사각지게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이 도면대로 이 도면 뭐 건축사님이 뭐 아는 내용이라서 내가 굳이 뭐 나열해서 설명하기는 좀 안 하셔도 시간 낭비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라운드를 할 때는 뭐 이렇게 V 카팅을 이렇게 파내고 우레탄 폼을 다시 쓰고 다시 이렇게 휘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예를 들어가 지붕이 20m, 30m 되면 어떻게 오버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샌드위치 판넬에 지붕 판넬에 오버랩을 해가지고 겹치게 돼 있는데 30m 판넬이 운반을 못하니까 펄인 위에서 중간쯤에서 연결하는 유로 징크는 오버랩이 안 된다. 오버랩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많이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CAD 파일로 열어보시면 확대돼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PDF라서 그렇습니다. 1차 이렇게 가공을 하시고 2차는 이렇게 덮어 씌우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 날개가 200mm 겹쳐지게 돼 있고. 그러고 유로 징크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도면은 유로 징크의 백미입니다. 백미. 뭔 얘기냐면은 돔을 지으려면 지붕을 돔형으로 지으려니까 트라스 짜고 내피제 되고 단열재 넣고 샌드위치 파넬 덮고 방수포 덮고 거물 강판 시공하고 거물 적기하고 이 품이 코스트가 15만 원이라면 유로 징크는 자재값 플러스 시공비 판넬 시공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진천 전통시장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공법도 이 건축사님들이 보시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부분에 요 파라펫 부분이 있는데요. 건물에 보면은 올라가는 박공형 지붕보다도 요즘 파라펫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거 뭡니까? 이게 빨간 부분이 H형광입니다. H형광 위에 이거 각재를 하나 세우고 다시 내피제를 대는데 이 공정을 빼버리고 판넬 하나만 하셔도 이거 유로 징크는 워낙 돌기부가 그 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질 염려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그림은 참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RC 구조일 때 1층, 2층, 3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징크는 돌기부가 있어서 샌드위치 판넬보다도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층간에 데크가 깔려 있는 부분에 바로 볼트를 받고 층간에 펄이 없어도 샌드위치 판넬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한 4m, 3, 4m 돼도 이렇게 내부에 판넬 내부에 그 시험강이 노출 안 돼도 펄이 노출 안 되게 층간에만 볼트 박으면은 판넬 내부에 내피제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섞고 바로 치면은 더 미려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저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건축사님이 좋은 설계, 좋은 집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